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강의, 나의 감정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나의 감정 이해하기 잘 이해하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좀 더 많은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룰 건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이론이지만 또 실제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집중하시면서 함께 우리 감정들을 함께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감정들을 더 이해하는 시간으로 불안, 또 우울, 또 열등감들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 있죠. 불안과 공포. 우리 그 불안을 다룰 때 불안과 비슷한 감정들은 많죠.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조마조마하거나 염려된다. 항상 허둥댄다. 소름 끼친다. 공포스럽다. 다 불안과 관련된 감정들일 겁니다. 공포를 느낄 때 사람들은 그 공포를 주는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에 그 차량 운행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죠. 그때 오싹한 느낌 들잖아요. 이게 공포예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게 외부에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그 위험 요소를 알지 못할 때 막연히 느끼는 감정이에요. 즉 직장 상사가 하루 종일 보고서도 아는 체를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이때 어떤 느낌 들어요? 불안하죠. 내가 지금 해고당하나? 이런 다양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런 불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 위험 요소, 뭔가 상황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은 과소평가예요. 그럴 때 불안이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불안은 나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계속 상상 속에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상상을 계속 할 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즉 과도한 상상,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불안이 오는 거죠. 만성 불안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불안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공포, 광장 공포증, 다양한 어떤 그런 어, 불안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만성 불안, 항상 불안하게 여겨요. 즉 미래에 벌어지지 않을 일들을 미리 현재 가져와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나지 않을까? 무슨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과연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 계속 상상 속에서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대해석하는 거죠. 이게 불안을 오게 합니다. 자, 불안. 불안은요, 우리 큰 주제에 보듯이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봐서 걱정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어두운 면에, 부정적인 면에 초점하죠. 보통 이제 어릴 때 부모님에게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 공감받지 못했던, 또 가정에 많이 어려움, 갈등이 있는 그런 불화를 겪었던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부모님이 싸울까 봐서, 갈등이 생길까 봐서 항상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들이 성장해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 상황 보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무슨
부정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상처, 그 무서운 일들, 좋지 않은 경험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이 오는 이유지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상황 볼 때도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먼저 봐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화를 내는구나. 항상 화를 내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항상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 만약에 화를 내는 사람 봤어요? 저 사람은 공격성이 있는 사람일 거야.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격성 있는 사람으로 이상하니까 또 관계가 편치 않지요. 긴장된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긴장하니까 불안함에 긴장하니까 상대방에게도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저 사람도 나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불안한 사람은 난데 상대방에게 그런 불안한 관계를 긴장된 관계를 유발시키고 관계가 삐걱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요. 만약에 불안이 많은 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네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이제 아내라면 이 실직한 남편에게 위로를 하는 게 많잖아요. 아유, 괜찮다고. 힘내자고. 이래야 할 건데 불안한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휴, 이제 뭘 먹고 사냐? 진짜 답답해 죽겠네.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 진짜. 이렇게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남편을 막 잔소리하지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남편이 마음 편하겠어요. 불안하니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대인 관계를 가지니까 불안하면 그 가정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긴장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그 불안이 싫어서 이제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어 기제들, 대처하는 방식이 보통은 이제 불안이 싫거든요. 사람들이 맨 처음 어릴 때부터 가장 인간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불안인데 싫으니까 억압하죠. 누르지요. 마음속 깊이 깊이 누릅니다. 눌러서 그 감정을 겪지 않도록. 만약에 엄마에게 화가 났어요. 화난 감정이잖아요. 엄마에게 화가 난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엄마와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챙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불안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화난 감정을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눌러요. 억압해요.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죠. 이렇게 관계는 안전하게 유지됐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이 아이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정들, 불안들을 감정을 억압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억압된 자기 자신, 자신감 없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불안적인 요소로 발생하는 것이죠. 또 불안이 우리에게 올 때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죠. 아니 벗어나려고 그래요. 불안이 싫으니까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발표할 때 불안하잖아요. 많이 불안을 경험하는데 이때 발표할 때 불안하니까 발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발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발표를 계속 못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을 불안 감정을 회피하면 계속 그 회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처럼 되면서 누구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불안할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어, 역할 수행을 하려고 해요. 역할 수행. 즉 불안하니까 거기서 불안한 상황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열심히. 첫 번째가 이제 구원자 역할인데 만약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구원자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일 중독 현상으로 그 문제 발생하니까 피하는 거죠. 싫어서. 가족 안에 있는 문제가 싫어서 피하는 현상인데. 이거 보게 되면, 불안이 생길 때 보통 이제 그 대처하는 사람들, 그런, 거기서 불안을 경험하기 힘들어서 구원자 역할을 자처를 해요. 어, 어린 시절 부모가 이제 막 갈등이 있는 상황이면 부모가 싸우니까 아이가 힘들죠, 복귀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도록 지나치게 아이가 개입을 하죠. 부모가 혹시 싸울까 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엄마, 아빠의 문제를 알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을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불안이 생기면 또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가운데서 막 그럴 줄 몰라고 불안해요. 또 갈등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엄마, 아빠 의견도 안 묻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처리 하는 상황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그 갈등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기 중심적인 과잉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과잉 행동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문제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 갈등 문제로 상담하러 온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어, 호소하는 문제가 남편이 굉장히 자기를 싫어한대요. 또 이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해서 이 아내는 남자아이에게 많이 이제 의존하고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워요. 근데 이 키운 아들이 사춘기 되면서 반항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배신감도 일고 억울한 거예요. 왜 이 아내가 힘들었을까 봤더니 그 과거에 그 아내의 부모님이 서로 싸울 때 이 내담자 아내가 부모의 싸움을 막 말리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잦은 부모 싸움에서 이 아내가 구원자처럼 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막 간섭하고 개입한 거예요. 그 태도가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과 아이에게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남편 행동, 이 직장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아이 문제, 학교 생활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모든 걸 간섭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죠. 피곤하죠. 또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데 청소년 시기 때도 계속 엄마가 간섭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남의 독립성, 다른 사람의 그런 주체성,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불안 요소 때문에 불안이 사람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만들었던 그럼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상황을 못 견디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불안이 있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형태가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에이, 별일 아닐 거야.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불안을 그냥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반복하면 별일이에요. 불안하니까. 분명히 불안한데 불안을 무시하며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동시에 이제 별일 아니래야 하면서 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마음은 불안한데 일을 하면 순간 마음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뭐일 열심히 하면 칭찬받잖아요.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좋은 회피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결코 그 일을 통해서 불안을 이제 회피하는 모습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죠. 다양한 불안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이 오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상상,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 불안은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내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이 불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사고 방식에서 오는 거예요. 내 사고 방식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철저하게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에 대처할 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긴장된 상황. 긴장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약간 불안이 초기, 긴장된 상황에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두려운 긴장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상상이 아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긴장 상황을 현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다가 순간 긴장, 불안감이 더 많이 올라와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그때 불안, 긴장감을 다스려야 되죠. 이때 심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쉼호흡, 깊은 복식 호흡이라는 쉼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스스로 긴장하지 말자, 여유 갖라고 하면서 풀어야 돼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 상상이 아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이미 충분히 준비했잖아. 떨지 말고 잘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 하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이제 극단적으로 불안이 막 몰려왔어요. 더욱더 깊이 심호흡하면서 자기 대화, 긍정적인 대화를 계속 시도해요. 불안해도 괜찮아. 전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잖아. 잘해봐. 계속 그 불안한 상황에서 상상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자기 그 준비한 것들, 현실에 집중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사라질 때 내게 격려해 주는 거. 괜찮아, 이제. 불안 견딜 수 있어. 격려해 주는 거. 어렵나요? 불안은 자기 상상하면서 자기가 혹시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또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경험들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 내 부정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계속하면서 자기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외로움의 감정이에요. 불안하고 외로움, 우울한 감정이지요. 보통 우울한 감정들, 외로운 감정들이 많잖아요. 어, 많은 사람들 다 우울한 경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외로운, 우울한 경험인데 좀 더 이런 우울한 감정들이 깊이 내려가서 강도가 더 높을 때 이 우울한 감정, 외로운 감정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참 바보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참 패배자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요. 이런 그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많이 방치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을 덜 받아서
자기 스스로 혼자 있는 그런 경험들, 부모와의 대인관계, 또 친밀함, 소속감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어, 부모에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자기 이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가 안에 있는 그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이 욕구가 크다 보니까 항상 인정을 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요, 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우울한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1순위예요. 왜냐하면 인정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려고 상대방에게 계속 지나친 요구를 하죠. 계속 누군가의 관심을 계속 관심을 받고 끄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죠,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또 집착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안 되면 우울한 사람이 돼요. 자, 집착, 왜 집착하냐?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채워지지 못한 그 경험들,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채움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날까 봐서 계속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거. 이 불안과 연결도 있죠. 근데 그게 또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함이 같이 있어요.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하는 감정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원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하다가 순간 자기 자신이 못났고 참 헛되는 인생 살고 무기력하고 이런 느낌까지 가요. 우울하게 되면. 보통 그 우울한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살죠. 그러니까 환상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얻지 못해요. 좌절되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 라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론 맺는 게 많은 사람들의 감정. 특히 이제 이 우울한 사람들,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부모의 방임 속에 자란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이 성인 때에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부모가 어, 채워주지 못하니까 관심받고 싶어서 계속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가 원하는 거, 부모가 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순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타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없어요. 외롭고 공허감이 쉽게 몰려와서 순간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존재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일 중독자가 많아요. 뭔가 일을 하면서 자기 외로운 모습을 채우고 싶은 거죠. 일에 의존하는 사람. 왜요? 인정받고 싶어. 외로운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우리 형제 중에서 이 사람은 30대 초반이었는데 서울대를 다니던
서울대 공대를 다니던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생활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지만 자기는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특히 또 오피스텔 살고 있었는데 밤에 누워 있는데 누가 그 복도로 지나가는 것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이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학생이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공부했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했던 거예요. 부모가 많이 갈등이 심했는데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만 했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는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했거든요. 이 주체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즉 어, 충분하게 부모의 그런 공감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기 그런 욕구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타인에게 계속해서 관심 주고 그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요. 연민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연민이란 말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좋은 마음 같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을 괜찮게 여기려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한 사람들은 연민의 감정을 막 발달시키는데 왜냐하면 자기 안에 많이 부정적인 또 외로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정적 외로운 감정을 감추고서 자기 자신은 좋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요. 라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연민은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어, 마음인 거예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그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또한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에게 연민을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들 하고를 잘 챙겨주죠. 반면에 어, 상대방, 타자, 어,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그 아닌 가해자에게는 항상 그들을 공격하고 그를 무시하고 타도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여겨요. 이분법적인 구조로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이 상담 내담자 중에서 한 이제 남편과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또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이었고 집안일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 남편이었고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또 이제 이 아내를 또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이 아내는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이 이 아들을 굉장히 또 화를 내고 또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는 너무너무 그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꼭 아들을 챙겨주고 아들과 함께 굉장히 긴밀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연민. 남편에게서 아들을 지키고 가는 연민의 마음을 잘 보호했죠. 근데 보호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아내가 아이를 잘 보호하는데 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요. 외출할 때 아들 꼭 챙겨 나가요. 아들이 혼자 나가고 늦게 들어오게 되면 장소로 옮길 때마다
전화해. 몇 시, 어디야? 아들 잘 갔다 와. 꼼꼼하게 다 챙겨요. 문제는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아이들이 못 견디죠. 엄마의 이런 간섭과 통제에. 엄마는 분명히 사랑으로 통제하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가 자기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챙기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엄마는 아이를 지배하는 관계, 아들은 엄마와 종속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엄마의 연민으로 말미암아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굉장히 끊지 못하는 이런 밀착된 관계가 되면서 결국 그걸 못 견딘 아들이 나중에 성인 되면서 뛰쳐나가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우울증을 그러면 극복할 때, 외로움 극복할 때 어떻게 극복할까? 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더 추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극복할 때는 첫 번째, 내 우울한 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보통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인정 안 하고 좀 회피하잖아요. 일로 가거나 또는 뭐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게 강한데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우울한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고. 우울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은 왜 생기냐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해요. 나를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나는 어, 잘한 게 없어. 라는 자기 그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바꾸려면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합리적 사고로 바꿔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람들, 그 우울한 사람들은 항상 인정받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예요. 부정적인 사고죠. 보는 거죠. 인정받으면 좋지만 굳이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면 굳이 그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우울해지지 않은 거죠. 사고로 바꾸는 거예요. 또, 어, 내가 유능하지 못하면 나는 항상 열등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 긍정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큰데 진짜 친구라면 내가 실수해도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 때 우리 그 우울한 마음이 바꿔지는 비결입니다. 그 동시에 또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또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인정 욕구 큰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참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타인에게 집착하고 타인에게 이끌려가요. 그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내 존재 가치가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타인의 인정 요구에 휘둘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 행동에 어, 잘하고 못하고 여부 없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남이 인정 못 해주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
내 스스로 소중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내 우울한 그런 감정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열등감이죠. 열등감. 너무 많이 열등감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열등감. 열등감의 핵심 뭘까요? 나를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또 내가 못나 보이는데 이걸 견딜 수 없어요. 또 상대방이 잘난 것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열등감의 마음. 이 열등감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나는 참 못났어. 바보야. 장점 못 찾고 단점만 너무너무 자기를 잘 찾는 게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는 그런 감정인데 안에 내 스스로 소외감, 또 화도 많고요. 창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질투, 다양한 감정들이 굉장히 복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열등감인지 다른 감정인지 잘 내 급이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부적절한 느낌, 또 질투가 많은 느낌은 곧 열등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 열등감도 그것에 오죠. 어린 시절 자기 안에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 채워지지 못한 부모의 그 사랑 때문에 어, 자기 애가 충족이 안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껴요. 이게 열등감이 열등감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 그 부적절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을 통해서 많이 그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일 중독적인 분주한 삶을 사는 게 열등감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 있다고 뭐 게으르거나 약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일 중독. 대신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 관계를 참 어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대인 관계는 장점도 보여주고 단점도 보여주고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게 대인 관계인데 자기 단점, 자기 약한 모습을 절대 못 보여줘요.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관계가 불편하죠, 자기가. 항상 뭔가 지금 감추고 상대방 대하니까 어렵죠. 또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니까, 자기 자신을 못나다고 여기니까 강해지고 싶은 굉장한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부정적인 방법도 막 동원하죠. 자기한테 막 유리하게 막 바꾸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뭐든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면 화를 내요. 화를. 경쟁이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죠. 보통 우리가 그 명절 때나 또 집안 행사 때 형제들끼리 막 모이면 윷놀이 하잖아요. 보통 잘 재밌게 놀지만 어떤 집안들은 윷놀이 하다 형제들끼리 싸워요. 작은 일로 막 싸워요. 왜 싸울까요? 안 지려고. 경쟁에서 안 지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막 싸우다가 형제끼리 뭐 칼부림 날 정도로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약한 모습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강해지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어색해지고 깨지는 거죠. 강해지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남의 걸 가지고 와서라도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질투, 시기 항상 같이 다녀요. 질투가 돼요. 왜냐면 남의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부러운데 너무 부러워서 그걸 내가 남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나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게 너무 창피해요. 못 견뎌요. 남의 것을 뺏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너무 그게 부럽기도 하지만 부러운데 그게 뭐예요?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그 한 명문대 학생이 있었는데 참 공부 잘했어요. 근데 성적도 4.3점에서 3.8점 잘했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쉬지도 못해요. 힘들어해요. 공부하면서도 막 지치게 공부해요. 항상 1등을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린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그런 열등감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이 아이를 대할 때마다 무시하는 아버지였었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야, 너, 어? 그 서울대 갈 수 있겠어? 항상 아버지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더 해야지. 그게 지금 괜찮아? 더 해야지. 계속 아버지의, 강요와 또 인정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명문대 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아까 상황과 비슷 이건 거죠. 결국 대부분 감정들, 열등감, 불안, 우울, 또 화, 공통적인 모습 보이세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부적절한 상황들,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충분한 돌봄과 건강한 자기 사랑을, 자기 마음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수많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뭐예요? 부적절하는 부끄러운 존재. 그 부끄러운 존재의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부모들 참 잘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기를 때 건강하게 공감해주면서 잘 길러야 하는 게 중요하죠. 또 열등감 있는 아이들은요, 음, 그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자기를 굉장히 과시해요. 나 부족하지 않아. 난 봤어. 이 모습을 굉장히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못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못 되고 항상 주변인에 머무르거든요. 근데 주인공 되고 싶지요.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걸 외현적 자기애인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애 이것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과시하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안에서 여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쉽게 세워요. 아, 당신 대단하다고. 오, 당신 멋있다고. 막 입에 바른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멋있어야지 자기도 멋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막 그 거짓을 섞어서 과잉되게 사람들 쉽게 세워요. 잘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자기를 중심에서 무시해요. 쉽게 말을 상대방 공격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죠.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는 거. 두 번째는 차마 자기 과시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적으로 조용히 자기 과시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현적 자기애라고 그러죠. 내적으로 자기애를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걸 잘 막 제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덜하다고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보통 이제 막 글을 통해서 보통 남을 막 공격하죠. 많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보통 많이 이제 배운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글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이렇게 내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제 내현적 자기. 이것도 열등감이 있는 모습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죠. 돈과 출세와 인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집착해요.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차를 탈 때 외제차, 대형차를 많이 선호하죠. 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차, 경차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형차, 경차 별로 왜 그럴까요? 자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열등감이 큰 많은 사람들일수록 과시하는 경향이 커서 큰 차, 대형차를 타려고 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열등감이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이 힘들잖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관계도 깨지고 내 스스로 계속 버겁고 지친 삶을 살아요. 남의 성공하는 모습, 남의 잘된 모습을 인정도 어렵고 질투하고 계속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자, 정말 중요한 거 부정적인 말을 삼가는 비슷해요. 아까 그 외로움 우울증일 때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고로 바꾸는 건데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자기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나는 무능력해. 나는 바보야. 실패자야. 매력도 없어. 나는 아무 실패 없어. 이런 자기 부정적인 견해가 커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행동과 인격을 분리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과 자기 존재 자체를 같이 동일시해버려요. 행동을 좋은 결과를 안 내도 그 사람은 소중한데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가치하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행동과 인격, 존재 자체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에서도 그 사람 자체는 중요시돼야 하는 거예요. 중시돼야 돼요. 내가 지금 잘나지 못했어도,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했어도, 좋은 대학 못 나왔어도, 내가 현재 이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학력이 낮은 사람, 뭐 직업이 변변한 사람 보면 무시하죠. 그 사람의 모습과 존재를 같이 연결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분리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외모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그런 가진 걸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 사람 그 자체, 존재 자체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마인드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 극복하려면, 자, 자기 자신을 많이 칭찬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금 계속 못났다, 무능하다, 이런 마음이 큰데, 자기 자신을 칭찬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칭찬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 잠잘 때, 하루 다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팔 이렇게 겹쳐서 자기 자신을 투닥투닥 해주면서 칭찬해주는 거죠. 오늘 하루 수고했다. 참 잘했다. 오늘 하루 멋지게 해냈어. 잘했네. 용우야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자기 자신을 계속 칭찬해주는 거예요. 칭찬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남에게 칭찬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해 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지. 동시에 자기 장점, 능력을 계속 기록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장점이 많아요? 단점 많아요? 단점 많은 분들이라고 보는 분들이 열등감 있는 분이에요. 장점 많아요 하는 분들은 개인기 자존감 높은 분들이에요. 자, 보통 볼 때 단점 많이 적어요. 근데 장점을 계속해서 적으면서 내게 있는 장점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드러내고 계속 추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또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단점은 빼고 장점을 계속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이제 감정들 또 다양한 외로움, 우울증, 열등감, 불안, 중요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우리가 봤어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요약을 한다면 이 부정적 감정들이 왜 생겼다? 대부분 다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공감, 사랑 못 받았을 때 내 안에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 불안이 있으면서 그 불안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감정들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바로 내기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좀 더 이제 편한 감정들, 표면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도 화를 내면, 분노하면, 우울감 빠지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들을 표현 못할 때 억압하고 회피해버리면 더욱더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렵죠. 이 시간부터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봤듯이 보통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회피하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외롭거나 화가 나면 열등감 생기면 무시하죠. 친구 만나서 대화하든가 먹는다든가 꼭 잔다든가 뭐 그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회피하게 되면 그 감정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회피도 이 감정들을 눌러놓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 묻어놓으면 나중에 쌓이다가 폭발하죠. 폭발하면 분노로, 또 열등감으로, 또 불안으로, 또 우울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감정들을 제대로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만나게 되고 진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 그때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감정이 이제 생길 때 내 안에 문득 무슨 감정이 들어올 때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어, 느껴야 돼요. 먼저 감정이 순간 올라왔을 때 화는 쉽게 느껴져요. 화가 확 올라왔잖아요. 화난 거. 이때 감정을 내가 알 때는 감정을 생각해야 돼. 자, 지금부터 감정 알아차리는 것들은 자, 주로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때는 감정이 올라올 때 화가 났으면 탐색해야 되죠. 아, 화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서 화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내가 그걸 탐색하는 거죠. 이 화는 지금 표면 감정이에요. 좀 더 안에 있는 진짜 감정 만나기 위해서 탐색이 필요해요. 반면에 이런 감정이 모르고 그냥 어떤 감정인지 모르고 그냥 답답하게 느낄 때, 짜증이 확 올라올 때, 이때는 무슨 감정인지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감정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면서 왜 이런 감정이 답답한 감정이 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들었지? 무엇 때문에 들었지? 왜 짜증났지?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했지? 계속 그 감정에 머물면서 왜 감정이 생겼는지를 묻는 거예요. 즉, 이 감정이 주는 신호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기분 나쁜 감정, 우울한 감정이 왜 생겼지? 언제 생긴 거지? 누구와 있을 때 생겼지? 과거에 내 이런 경험이 언제 또 있었지? 즉, 육학 원칙을 들면서 감정을 계속 머무르면서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왜 들었는지를 알아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려주면 그때 순간 그 감정에 대해서 욱하기보다는 다운되면서 순간 내 진짜 감정,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 감정을 알아챌 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래서 이 감정을 알려면 감정 일지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 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때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강도는 어땠는지,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어, 써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묻는 말에 말도 짧게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도 안 해. 그때 느낌? 생각해보니까 슬펐다, 외로웠다, 화가 났다. 적어보는 거죠. 그때 느낌 뭐예요? 슬픈 느낌이에요. 외로운 느낌이에요. 화가 난 느낌이에요. 강도는 강했다, 강하게 느껴졌다. 반복한 상황이면 강하게 느낀 거죠.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감정이죠. 이런 감정을 계속 적어보면서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1차 감정, 그 표면 감정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감정일 수 있어요. 진짜 감정을 아직은 덜 느낄 수 있죠. 표면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또 찾아가게 되면 진짜 감정을 느끼죠. 느꼈죠. 첫째 이제 알아차렸죠.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내가 느꼈어. 화가 느꼈어요. 우울한 감정 느꼈어요. 라는 감정 느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표현해야 돼요. 억압하는 게 아니라 피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한테 나한테 준 그 사람에게 그대로 표현해 버리게 되면 그게 깨지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화도 내릴 상황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이 감정은요, 꼭 그 사람에게 낸다고 풀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은 밖으로 내가 표현만 해도 충분히 해소돼요. 꼭 그 사람이 아니라 혼자 말로 해도 답답하다, 짜증난다. 혼자 내가 표현을 해도 내 감정 내가 알아줘도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부족하면 믿을 만한 사람, 통하는 사람, 내 말을 받아줄 사람에게 내 감정, 억울한 감정,
편한 감정, 화난 감정을 풀어놓으면 좋죠. 또 글로 써보는 것도 참 좋아요. 내 순간 느낀 감정들을 글로 쓰면 올라왔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면서 내 감정을 쓸 수 있어요. 원래 글로 쓰면 내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어요. 글 쓰면. 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대화법, I 메시지로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 감정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순간 그 느낀 감정들을 I 메시지로 내가 화났다는 거, 내가 기분 짜증난다는 거,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거, 이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 돼요. I 메시지로. 그럴 때 갈등이 아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이게 I 메시지는 다음 주에 잘 배우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상황을 잘 설명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나왔다고 설명하는 거죠. 감정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그 이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저녁에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약속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그때 약속을 안 지켜준 거 상황을 설명했죠. 근데 감정은 그때 그래서 그 안 지켜준 것 때문에 내가 감정이 너무너무 내 마음이 실망됐다고, 너무 화났다고 내 감정 얘기했어요. 왜 화났어요?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내가 같이 당신하고 시간 보내서 당신 정말 오랜만에 밥도 먹으면서 당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내가 속상했다. 이유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그때 내 감정, 느낌 설명하고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더해서 내가 이런 걸 원했다고 내 기대나 소망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즉 I 메시지. 내가 느낀 느낌, 내 기대, 내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건 건강한 관계의 감정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던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해소가 돼요. 감정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 좋은데 예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분노나 화가 날 때 욱하기만 했지 이게 감정, 분노와 표면 감정만 드러냈었어요. 이때도 I 메시지가 아니라 U 메시지. 네가 그러면 돼 라면서 공격했잖아요. 너는 옳고 내가 틀렸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이런 감정만 표현하니까 갈등이 생겼죠. 근데 이 분노와 화의 표현, 그 감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지 못한 그 진짜 감정, 슬픈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돌아보고 이것을 내가 체험받을 때 진짜 내가 스스로 나의 그런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슬픈 감정, 이면 감정을 만나야지 진짜 내가 살아있음, 내가 과거에 해결받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 감정인 슬픈 감정에 집중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그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내 속에 있는 감정들, 표면 감정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풀리는 거죠. 표현이 되는 감정이 되면 감정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풀리는데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여서 결국 나를 공격하잖아요. 우울증으로, 두통으로, 소화불량으로, 불안으로, 분노로. 또 감정을 표현할 때 내 자존감이 더 상승되고 회복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수치스러워요. 그 불안감이 또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감, 수치심을 계속 느끼는 거죠. 자존감 낮아지죠. 반면에 표현하게 되면
속에 있는 하고 싶었던 자기 말을 계속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계속 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회복되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죠.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더 깊은 그 자기 그 주제, 삶의 주제가 나와요. 즉 과거에 억눌렸던 그 자신의 주제, 부모에게 억압받았던, 부모에게 충분히 돌봄받지 못했던 과거의 그 상처들의 내용들을, 그 진짜 감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만나야지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 그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분노의 감정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낼 때, 표면 감정 드러낼 때, 그걸 탐색하고 깊이 볼 때, 내 이면 감정에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초라함이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깊은 감정들을 볼 때는 이 감정 상황들은 내가 직접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에게 가서 나를 보든가, 상담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지만, 어, 이 감정들, 진짜 감정들을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주저합니다. 보기 싫어해요.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자기 외로운 모습이고, 자기 열등감 있는 모습을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발생하죠. 어? 어, 보통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인간들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열등감을 감추죠. 열등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지. 자기 그 열등감, 자기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니 자기 그 문제 감추면 자기 안에 있는 이슈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죠. 뭐 주지와 생각으로만 합리화시켜요. 저거 심포도일 거야. 여우의 그 심포도 해석처럼 열등감 드러내면 결국 더 참해지기만 하지. 아이고 차라리 막 참지 뭐.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감정을 깊이 안 보려고 해요. 또 부끄럽고 자기의 그런 과거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지요. 일로 돌리면서 행동으로 일로 행동하는 회피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방어 기제들이죠. 근데 이런 기제들이 아닌 진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나를 깊이 이해하는 단계예요. 4단계가 나를 좀 더 깊이 내 안에 있는 해결받지 못했던 그 감정들, 과거의 상처들을 깊이 보는 과정을 만나면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이슈, 내 안에 있는 불안 이슈,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상처들을 보는 그때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내가 태어납니다. 어, 상담했던 한 대담자 중에서 우체국에 다녔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일 직장이 너무 힘든 겁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힘든데 고객이 우체국 와서 뭔가 요청할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이 진상 고객 같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막 대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가 자기에게 뭔가 지시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화가 나요. 모든 상황에 화가 나서 도저히 일 생활에 집중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공무원이라고 이제 부러워하는데 자기는 만족도가 없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왜 그런가 하고 상담 와서 봤더니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을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 요청해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들.
상사가 뭔가 요구해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무지당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느낌 드냐고 봤더니, 어린 시절 때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아빠는 매주 술 드시고, 엄마는 잔소리하고, 또 딸에게 계속 뭔가 강요하는, 이 딸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의 그 잔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엄마의 말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그런 딸이었나. 즉, 이 딸이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어, 좀 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무시당한다고, 무시한다고 느끼지. 항상 엄마의 눈치를 봤던 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딸은 엄마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엄마의 주장만 따라갔고 항상 엄마에게 눈치 받고 엄마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지금 직장에서 고객과 상사에게 뭔가 얘기를 들으면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엄마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내담자는 아 계속 엄마만 따라갔던 엄마 주장만 따라갔던 그 자신을 보면서 결국 공무원 그 우체국 공무원 시험도 엄마가 보라고 해서 봤던 거예요. 자기 싫었는데. 자기는 정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갔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일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 그랬구나를 깨달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무시당하고 엄마만을 따라갔던 그 자신 모습을 이젠 발견하고 새로운 자기 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겠다. 라고 발견하고서 우체국을 사표했었어요. 다시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그 직업에서 일을 하겠다고 자기 주체적인 결정을 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자기 과거의 모습, 항상 무시당하고 화가 났던 그 모습의 이면에 항상 눈치 보던 그런 자신이었는데, 즉 엄마의 주장만 따라가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체적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 그 새로운 나를 발견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감정을 보면서 감정을 눌렀고 그때 갖고 있던 그 다양한 음, 억눌렸던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을 이제 극복하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감정을 두 주에 걸쳐서 이해를 했는데 자, 감정을 이해하는 거 좀 요약을 해볼까요? 감정,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가짜 감정들, 안 그런 감정들, 화나, 분노나, 우울증 같은 형태로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드러난 감정들은 우리의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정들이 숨겨 있어서 이 감정들 때문에 가짜 감정 나와서 관계가 꺼려진다는 거. 진짜 감정들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표현해줄 때 진정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진짜 감정들은 내 안에 있는 상처 있는 감정, 또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 또 수치스러운 감정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나온 건데, 감정들을 읽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잘 표현해주는 것, 내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 내가 아이 메시지로 잘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훈련들, 앞으로 우리 감정이 올라올 때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를 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잘 스스로 감정을
판단하고 또 절제해서 또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건강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영상들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대화하는 방법, 감정 표현할 때에 또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정말 중요하죠. 대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배워보면서 함께 우리 그 심리여행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